저는 박성우입니다. 51살, 현장 소장으로 시작해서 중견 건설사를 일으킨 사람이죠. 새벽의 콘크리트 냄새를 밥처럼 삼키며 버틴 세월이 제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숫자와 일정표에 기대 체면을 지키며 올라온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울, 비에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진 뒤 제 시간은 병실, 침대 위에서 멈췄습니다.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사람들은 식물인간이라 불렀고 저는 2회를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와 발자국, 커튼이 스치는 소리, 기계의 삑 소리가 매일 저를 깨웠다가 다시 눌러 앉혔어요. 아내 윤정은 48살로 처음 몇 달 동안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다가도 체온이 오르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 답하고 싶었어요. 딸 서연은 24으로 성실하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고 아들 민호는 20살로 급하고 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교대하듯 왔다가 눈가를 훔치고 갔어요. 병실 창밖으로 계절이 돌아가며 빛과 그림자를 바꿔 달았고 제 하루는 바늘 끝에서 흔들리는 소리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윤정의 발걸음은 짧아졌고 말투는 단단해졌어요. 병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고 제 이름과 인감, 재산 목록, 보호자 동의 같은 단어들이 미세하게 스며들었죠. 윤정은 현실을 버틸 방법을 찾는다고 했다고 간호사 정미가 흘리듯 말했습니다. 정미는 46살로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한밤중 링거를 교체하며 저에게 혼잣말로 오늘의 하늘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 설명이 저에게는 유일한 창문 같았어요. 변호사 최상우가 53 나이로 몇 차례 병실 근처에서 윤정과 만나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제 회사의 주식 일부, 예금, 건물 지분 같은 단어가 정막을 가르듯 스쳤고 서명과 도장이 찍히는 순간마다 제 심장은 벽을 두드리듯 쿵 하고 울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무력함이 제 자존심을 얇게 깎아냈습니다. 돈으로 지어 올린 성이 고요 속에서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광경을 눈으로 보듯 상상했어요. 서연은 어느 날 방문 시간 내내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수첩을 내려두고 갔습니다. 수첩에는 할 일 목록과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오면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수십 번 읽었습니다. 민호는 짧게 다녀가며 강해져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정미가 전했어요. 두 아이의 마음이 서로 닮아 있었고 그 닮음이 제 죄책감을 더 깊게 밀어넣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계절마다 다른 냄새를 품었습니다. 봄에는 소독약 위로 꽃가루의 미세한 달콤함이 섞였고 여름에는 비 냄새가 침대 아래까지 스며들었죠. 가을엔 건조한 먼지가 기계의 열과 섞여 코끝을 간지렸고 겨울에는 창문 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갈비뼈 사이를 베었습니다. 그 변화들을 세는 동안 윤정의 발자국은 업무처럼 정확해졌고 제 곁에 채우는 숫자처럼 계산되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는 동업자였던 장태준이 52 나이로 몇 번 들렀다고 했고 현장 소장들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귀에 닿았습니다. 장태준은 이익에 밝고 책임에 민감한 사람이었죠. 제 부재는 시장의 기회로 읽혔을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남는 법을 쓰고 있었고 저는 제 이름이 낯선 입에서 발음되는 걸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박성우라는 2 글자가 서류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곳에 붙는 상상을 하며 제 속에서 오래된 자존심이 가늘게 부서졌습니다. 윤정은 어느 날 의사와 오래 앉아 있었고 연명의 의미와 품이 있는 마무리 같은 단어가 흘렸어요. 정미의 손이 제 손등 위로 살짝 놓였고 그 손길이 물 위에 바람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결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그 결심은 보호와 절차라는 옷을 입겠지만 제 삶의 무게를 저울에 올린 선택이 될 거라는 거려. 밤이 깊으면 병실 천장에 미세한 진동이 눕습니다. 형광등이 느리게 숨을 쉬고 모니터의 파형이 파도처럼 올라갔다가 눕죠. 저는 그 파형에 가족의 얼굴을 하나씩 띄웠습니다. 윤정의 젊은 날의 눈, 서연의 단정한 글씨, 민호의 급한 발걸음, 그리고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이요.
그 모든 것이 같은 선 위에 놓인 듯 보였고 제가 만든 선이 결국 제가 사랑한 것들을 멀리 밀어냈다는 사실이 밤마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2해의 침묵은 저를 무너뜨리면서도 이상하게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 질문들이 기계의 삑 소리 사이로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어요. 말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어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제 마지막 증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모든 소리를 기억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언젠가 이 방의 공기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봄빛이 병실 벽을 더 밝게 칠하던 날, 윤정은 금융기관이라는 단어가 적힌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최상우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고 법정 대리인과 자산 보호 같은 말을 정리했어요. 제 이름은 대리라는 단어 뒤로 밀려났고 서류의 칸마다 윤정의 필체가 들어섰습니다. 서연은 복도 끝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섰고 민호는 눈을 뜨겁게 적시며 벽을 두드렸다고 정미가 귓속말처럼 전했어요. 그 뒤로도 작은 이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예금 계좌의 정리, 비어있는 법인의 합병, 지분의 매각이요. 서류는 깔끔했고 절차는 정당했고 도장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합법의 외피가 어떻게 윤리를 희미하게 지우는지 몸으로 느꼈어요. 윤정은 실수하지 않는 눈빛으로 서류를 넘겼고 최상우는 뜻밖의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일정표를 확인했죠. 이름들은 종이 위에서 이동했고 제 이름은 서서히 수동태의 구석으로 밀렸습니다. 간호사 정미는 저녁마다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면 저는 잠깐 바깥의 냄새를 마실 수 있었죠. 정미는 저에게 작은 소식을 건넸습니다. 서연이 졸업 전시를 준비한다는 소식, 민호가 잠깐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요. 두 아이는 전화로 윤정과 자주 다퉜고 윤정은 현실을 견디려면 냉정해져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어요. 그 말에서 냉정과 생존의 경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깨달았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집의 금고가 비워졌다는 이야기가 흘렸어요. 집을 정리한다는 명분 아래 장롱 속 서류가 상자에 담겨 나갔고 오래된 사진 앨범은 남았지만 계약서와 보관증은 사라졌습니다. 앨범 속 제 웃음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 웃음이 지금의 저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렸어요. 저는 사진 속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지키려 그렇게 서둘렀나? 무엇을 잃으며 그렇게 웃었나 하고요. 장태주는 회사 공문에 제 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았고 현장에 크레인이 하나둘 내려앉는다는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크레인의 쇳소리가 먼 기억처럼 귓가를 스쳤고 철골의 겨울 햇살이 떠올랐어요. 저는 철과 사람의 믿음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단단해 보이지만 연결부 하나가 풀리면 모두 흔들리죠. 제 삶의 연결부는 사랑과 책임이었고 그 볼트가 느슨해진 사이 누군가는 줄자를 갖고 들어왔어요. 가을이 문턱을 넘을 즈음 윤정의 눈빛은 더 매끈해졌습니다. 윤정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데 능숙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도 정당한 이름을 붙이는 법을 배운 듯했어요. 저는 윤정의 처음을 기억했습니다. 27에 환하게 웃던 얼굴, 신혼의 좁은 원룸, 비 오는 날 젖은 구두를 마주 말리던 밤이요. 그 기억과 지금의 윤정 사이에 놓인 다리를 찾고 싶었지만 다리는 어느새 끊겨 있었고 강물은 제 옆을 소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장기적인 무반응, 회복 가능성의 희박함, 연명 치료의 윤리라고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끝내 자리를 피해 나갔고 민호는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등을 상상했고 그 등 위에 앉은 무게를 상상했어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그 차이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밤마다 저는 계산을 했어요. 제 삶에 남은 시간과 아이들에게 남겨야 할 말, 윤정에게 남겨야 할 눈빛, 정미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 숫자가 아닌 것들의 목록을 오래 적었습니다. 적는다는 행위조차 상상이었지만 그 상상이 저를 붙들었어요. 이름이 사라지는 동안에도
의미는 남을 수 있다는 고집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겨울의 초입의 윤정은 다시 최상우와 병원을 찾았고 사망과 선언이라는 단어가 멀지 않은 곳에 놓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단어는 차갑고 매끈했으며 손끝에 닿지도 않았는데 살을 베는 느낌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저에게 오기 전에 한 가지를 바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 방의 공기에서라도 제 마음의 찬양을 찾아주기를, 서연의 수첩 마지막 장을 누군가 펼쳐주기를, 민호의 주먹이 힘을 풀고 손바닥으로 바람을 느끼게 되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윤정의 잠든 얼굴에 남아있을지 모를 처음의 그림자를 누군가가 살짝 깨워주기를,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름을 부르는 대신 남아있는 의미를 한 번쯤 더듬어 주기를 말이에요. 사라지는 것은 기록이고 남는 것은 기척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마지막 겨울 바람이 창문 틈을 흔드는 소리 속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해요. 창밖은 봄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병실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차분히 설명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윤정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품위 있게 보내드리는 게 맞다는 문장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온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아니라고, 아직 제가 있다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복도 끝에서 어깨를 떨고 있었고 민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벽에 기댔어요. 그들의 울음이 기계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고 손을 뻗고 싶었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제 존재는 서류 위에 한 줄 진단명보다도 가벼워져 있었어요. 윤정은 담담했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남은 재산 정리도 마무리됐다고, 아이들도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고 했죠. 그 말 속에 저는 이름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쟤라는 존재가 이미 과거형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어요. 간호사 정미는 제 옆에서 묵묵히 링거를 갈았습니다. 정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미는 제가 들을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아는 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아직 여기 계시잖아요 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렸습니다. 윤정은 법적 절차를 위해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때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제 심장을 찢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결정과 도장으로 지워지고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은 고요했어요. 기계음만이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죠. 저는 눈앞에 아른거리는 기억들을 붙잡았습니다. 윤정과 처음 만난 날, 서연이 태어나던 순간, 민호가 제 손을 잡고 뛰어가던 어린 시절이요. 그 기억들이 하나씩 흩어지는 듯했고 저는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는 듯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제 외침은 끝내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윤정은 마지막 결정을 준비했어요. 의료진과 변호사, 그리고 몇 장의 서류였죠. 그들의 대화는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선고 절차는 합법적이라는 말이 공기 속에서 무겁게 흘렸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그 소리조차 외부로 닿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따뜻한 물방울이 제 유일한 증거였어요. 민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병실 벽을 흔들었어요. 그러나 윤정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정의 표정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울음과 분노 속에서 단 한 가지를 바랐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요. 그러나 시간은 잔인했어요.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제 이름은 기록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정미는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정미의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라는 말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결국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의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죠. 이제 사망을 선언한다고요.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제 안에서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2해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고백을 마음속으로 떠올렸어요. 사랑한다고, 미안했다고,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제 눈앞은 서서히 어둠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아이들의 울음을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윤정의 한숨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공허했고 후회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끝까지 품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분명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어딘가 공기 속에 남아 병실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곧 알았어요. 제가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서연은 병실 모서리에 웅크린 채 흐느꼈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고 마지막 장을 꼭 쥔 채 펜으로 무언가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잉크가 번지며 글씨는 흐려졌지만 저는 분명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끝까지 믿었어요라는 문장이 제 가슴을 세차게 쳤어요. 민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 문을 박차고 나가 복도 끝까지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민호의 눈빛에는 어린 시절의 해맑음 대신 날카로운 분노와 상실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제 손은 이미 허공을 스쳤어요. 윤정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해 동안 윤정의 눈빛은 점점 냉정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윤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어.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었어라고요. 하지만 그 말 속에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자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정미는 제 시신 곁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아주었어요. 편히 가세요라는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 속에서 진짜 애도를 느꼈어요. 2해 동안 저를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봐 준 유일한 이가 정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떠났어요. 저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여전히 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연의 눈물, 민호의 분노, 윤정의 한숨, 정미의 기도가 벽에 스며들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울림 속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것이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흔적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장례식장을 따라갔습니다. 제 영혼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다녔어요. 영정 속에 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춘 웃음이었는지 이제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서연은 검은 한복을 입고 손수향을 올렸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동시에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하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끝은 계속 떨렸죠. 저는 그 떨림을 느낄 수 있었지만 다가갈 방법은 없었어요. 윤정은 조문객들 앞에서 침착했습니다. 윤정은 차분히 인사를 했고 울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강한 아내라며 칭찬했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한 뒤에도 윤정의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윤정이 얻은 것은 돈이었지만 잃은 것은 삶의 근본이었습니다. 장태준도 나타났어요. 장태준은 정장을 차려입고 애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장태준이 저의 몰락을 어떻게 이익으로 삼았는지를요. 저는 분노 대신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쌓은 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윤정은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 서 있었어요. 윤정이 진심으로 울고 있는지, 후회의 무게로 울고 있는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우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울음 속에서도 공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저희 두 해는 끝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남긴 그림자가 오래도록 따라다닐 것이라는 거요. 장례가 끝난 뒤 윤정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서랍마다 봉투가 들어 있었고 통장과 인감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갔어요. 남은 것은 값비싼 가구와 화려한 옷, 그리고 새로 산 보석뿐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잠시 웃었지만 웃음은 금세 굳었어요. 집 안은 넓었지만 기척이 사라진 공간은 울림만 크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윤정은 와인을 따르고 혼자 잔을 기울였어요. 때로는 전화기를 붙잡고 장태준과 대화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않은 윤정의 목소리는 흔들렸어요. 장태준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선택한 거야. 그게 최선이었지라고요. 그러나 그 말은 윤정의 공허함을 메우지 못했어요. 서연은 엄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친구의 자취방을 전전하며 스스로 버텼습니다. 수첩에는 여전히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어요. 아빠는 결국 떠났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글씨는 또렷했고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격했어요. 민호는 엄마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아빠는 아직 살아 있었는데 왜 그랬어라는 민호의 외침은 벽을 울렸어요. 윤정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 우리도 살아야 했어라고요. 하지만 그 말은 민호의 상처를 더 깊게 했습니다. 윤정은 돈을 지켰지만 가족은 흩어졌어요. 넓은 집은 윤정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고 새벽마다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어 보이려 애썼지만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어요. 보석은 빛났지만 윤정의 눈빛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욕망은 결국 혼자만의 울타리를 만드는 법입니다. 윤정은 그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키지 못한 가정의 자네가 이제는 윤정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졸업 전시를 마친 뒤 엄마의 연락을 피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혼자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늘 검은색과 회색이 겹쳐 있었고 그 위에 작게 남은 빗줄기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알았습니다. 서연이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려. 서연은 상처 속에서도 다시 살아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거칠었어요. 술자리를 전전했고 밤마다 친구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분노는 결국 자신을 향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곁에서 속삭이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윤정은 아이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길은 닿지 않았어요. 서연은 냉정하게 돌아섰고 민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결국 집에 홀로 남아 불 꺼진 거실에서 울음을 삼켰어요. 그러나 눈물조차 오래 흐르지 않았습니다. 공허가 더 빨리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일이었어요. 저는 몸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틈을 메우고 싶었지만 이제는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남긴 것은 상처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희미하게 저는 작은 가능성을 보았어요. 서연의 그림 속 빗줄기, 민호의 눈 속 깊은 슬픔이요.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의 흔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그 흔적이 서로를 향하게 될지 모른다는 희망이요. 저는 그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어둠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윤정은 재산을 손에 쥐었지만 그 돈은 오래 윤정의 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투자라며 장태준에게 건넨 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통장에는 빠져나간 숫자만 남았어요. 장태준은 연락을 끊었고 윤정은 며칠 밤을 술에 젖어 보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거실은 넓었지만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다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엄마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은 작은 원룸에서 캔버스를 펼쳤어요. 그림 속 색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위에 새로 덧칠된 노란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서연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었을 겁니다. 아빠의 부재와 엄마의 배신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려는 발걸음이었어요. 민호는 한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싸움에 휘말려 경찰서에 끌려간 날, 민호는 밤새 침묵했어요. 다음 날 석방된 뒤 서연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끼리 버티자는 민호의 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남겨진 두 남매는 그렇게 서로의 등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점점 더 홀로 남았어요. 욕망의 무게로 쥐었던 손이 비자 남은 것은 허공뿐이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피로와 후회로 덮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마시다 남은 술잔과 약봉지가 흩어져 있었어요. 윤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라고요. 그러나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무너진 집은 벽돌이 흩어져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만 스며들 뿐이죠. 윤정의 삶도 그와 같았어요. 욕망으로 쌓아 올렸지만 결국 바람 한 줄기에 휘청이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고요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병실에도 집에도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의식은 자유로이 흘렸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사진이 걸려 있던 옛 거실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액자 속에는 여전히 웃고 있는 내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정의 눈빛, 서연의 웃음, 민호의 팔짱, 그리고 제 어깨였죠. 저는 그 사진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아이들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서연은 작은 화실을 열었고 민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그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손을 내밀지 못해도 마음은 여전히 닿아 있었어요. 윤정은 어느 날 병원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윤정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말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숙였고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사람은 누구도 욕망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윤정의 눈가에 흐른 눈물은 늦은 후회였지만 그래도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과 민호가 함께 바닷가에 섰어요. 바람이 불었고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깨에 빛처럼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라고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파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깊게 응답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그립다고. 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말은 바람이 되어 두 아이의 볼을 스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족 사진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액자 유리 위로 저녁 햇살이 번져 들어왔고 사진 속 내 사람의 웃음이 다시 빛났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 잠겼어요.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남겨진 채로요. 그렇게 저는 끝내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우는 바람이 되어 남았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웃을 때 그 바람은 다시 그들 곁을 스칠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어요.